맞춤 브랜드 리필기 지금 꼭 만나보세요. 넥스트 테마렉션 Drifting.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쟁점 뉴스 신하영입니다. 조선 내명부의 모범이 되었던 소원왕후가 남편 세종대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원왕후 측 법률대리인은 남편 세종대왕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세종대왕의 변호인은 소원왕후의 주장이 상당 부분 왜곡돼 세종대왕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2판 4판의 역사 전문가 신용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종과 이제 소원왕후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관계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08년에 12살이었었던 그 당시 이제 세종대왕이 아니라 충녕대군이었었는데요. 충녕대군과 소원왕후가 2살 많았고요. 12살, 14살에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6년 후에 이제 첫째인 문종을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부 금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어찌됐건 조선이라는 사회는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좀 그렇죠. 의무가 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성실히 이행했다,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종, 수양, 안평, 그 다음에 이명, 광평, 금성, 평원, 영호 다 그 아들을 낳았고요. 그 외에도 정수, 정의공주까지 낳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도타운 사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세종대왕은 굉장히 훌륭한 군주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일중독자다. 워커홀릭.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종대왕은 굉장히 탁월한 군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이었는가, 이런 좀 회의를 좀 해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희정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훌륭한 인재도 많고 네. 저 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번번이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1427년에는 황희정승의 이제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3년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3년상은커녕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와라. 바로 일을 시켰고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 3년상을 그렇죠.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종에는 황이라는 일꾼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노력해서 이제 은퇴했던 나이가 1449년이었는데 당시 나이 86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소원왕후 입장에선 굉장히 좀 스트레스와 인고의 세월이 크지 않았을까 정도를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보다는 일에 더 중점을 더 그렇죠. 뒀다. 네. 사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각자 이제 주장이 있지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 조선 시대에서 네. 이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또 조선 시대 왕가에서 이혼이 가능했는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역사적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네, 이혼을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조선 시대는 워낙에 보수적인 사회여서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권장되던 사안은 아니었고요. 네. 굳이 기록을 좀 찾아본다면 일종의 양반가에서 합의 이혼 같은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활급 효소라고 해서 그냥 이혼할 때 이제 가족으로 조각을 주면서 우리는 헤어진 거야 라는 증표가 있으면 그걸 갖고 나중에 나 재혼해도 돼. 아, 네. 굉장히 좀 좋은 제도는 아닌데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평민들 사이에서는 아마 좀 이혼이 그래도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사실 왕가에서 여인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경우는 있지만 네.
평등한 관점에서 합의 이혼을 한다? 그것은 뭐 유례도 찾기 힘들고 뭐 제도가 설령 있더라도 그 제도가 실행이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쟁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혼이 성립이 된다면은 사상 최초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번 이 소원왕후 이혼 소송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이 집중된 듯한데요. 자, 왕과 왕비의 이야기, 천상배필의 뜻밖의 이혼 소송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판사판 쟁점 뉴스였습니다. 부부형제가 죽임을 당하거나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줘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백성과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인 태종손에 비참하게 죽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다 보고 있었던 왕으로서의 그런 마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사안이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태종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외도가 아니면 뭡니까?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외도라니요, 외도라니. 그 외도가 말씀이 아니면 너무 뭡니까, 이게? 심하십니다. 외도라니요. 자꾸 그 여러 가지 묻지 마세요. 둘이 아주 거의 뭐 찐친이었다고. 아 찐친이요? 예. 무릎을 꿇으면 좀 더. 아, 그거는 너무 오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법정 이판사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굉장히 신기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자, 역사 속의 인물들을 법정에서 만나 그들의 일생을 법정 안에서 다뤄보는 신개념 역사 법정 이판사판. 네, 먼저 역사 속 인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소송 대리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김소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원왕후 소송 대리인 대표 김소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인물들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영광입니다. 네,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의 표정을 보니까 김소혜 변호사님의 활약이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부드럽게 또 법정이 진행될 것 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반대로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남창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대왕 소송대리인 대표 남창입니다. 네네. 첫 때부터 근데 세종대왕이라고요? 세종대왕을 제가 이렇게 그렇죠. 대표해서 대리인이 됐다니까 아주 지금 좀 마음이 뭔가 무겁고 이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네, 벌써부터 두 분의 변론 기대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역사법정 이판사판의 재판부 신중건 판사님 그리고 신성원 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중건 판사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가상의 재판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엄연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들한테 양측의 주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 판사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갖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저의 실력과 노하우를 한번 잘 풀어서 재밌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사건이요. 세종대왕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이혼 소송입니다. 상당히 강한가요, 이거? 네. 자, 일단 사건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원고 소헌 왕후가 남편인 세종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소헌 왕후가 시아버지 억측으로 인해 친정 식구를 잃게 된 점, 그 다음에 아버지 시몬을 죽게 한 신하들을 그 시아버지인 태종이 승한 뒤에도 세종이 계속해서 등용한 점, 그 다음에 세종이 다른 후궁을 총애한 점 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아, 근데 이혼은 근데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뭐 이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협의 이혼과 반상 이혼인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혼할 때 뭐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협의 이혼하시면 돼요. 법정에 가서 그냥 확인만 받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제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일방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송원항우가 여기 뭐 협의원이 안 됐으니까 이 재판까지 왔겠죠. 그래서 이번엔 그래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혼 사유라는 게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혼 뭐 협의원 하는 거야 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돼요. 그냥 나하고 사고 더 이상 사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의가 네. 되면은 나 그냥 실질적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럼 나도 그래. 그럼 이제 이혼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나도 그래. 오케이. 나도 싫어. 그런 문제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딱 표현하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어느 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하는 외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 한 가지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로부터 구박 막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직계 존재로부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네. 그다음에 아주 포괄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사실은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요구에 해당돼요. 여러 가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말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나를 뭐 폭행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거 돈을 잘 안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요구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다 지금 세종대왕과 송원왕후의 부합이 되는데요. 예, 그렇죠. 외도와 이제 직계 부당대우. 그거는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재판 들어가면 쭉쭉 할 텐데요. 네네. 그럼 뭐 기본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네. 사실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사이에 8년 이녀가 있습니다. 네. 요것만 봐도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인데요. 네.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통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경우가 좀 물론 많으신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사실 세종은 다른 왕들이 안 맞았어요. 맞진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랑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꾼 아닙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왕비의 속은 계속 썩어 들어만 갔습니다. 근데 세종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겠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척했다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세종의 업적은 뭐 대부분 학교에서부터 배운 얘기여서 네. 일일이 다 얘기할 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번성해질 때 보통 그 번성기 때 국왕들은 전쟁을 벌이거든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막 이루고 싶은 건데 하나 분명히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성기 때 세종대왕은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전쟁하고 영토 많이 넓힌 군주가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백성들이 글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고 뭐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진짜 현명한 군주였고요. 심지어 뭐 장애인 지원 정책, 출산 휴가, 노인 휴가 이런 것들도 뭐 날짜도 막 보름, 뭐 3달 이런 식으로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걸 그때 했을 정도니까 뭐 국왕의 어떤 능력으로 뭐 세계에 내놔도 뭐 어디 뭐 뒤떨어질 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많은 업적들을 이뤘잖아요. 네네.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민본주의, 애민정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항비론건 실록을 읽어보면 세종대왕이 그래요. 나는 업적 세우는 걸 경계하는 사람이다.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창업한 나라를 잘 이렇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방탕하게 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업적을 너무 지나치게 공세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백성을 위한 애민의 정신으로 통치를 하겠다 했는데 역설적이기도 목적이 정확하니까 업적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군주니까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객관적으로 세종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남창희 변호사 편을 든다 이건 아니다. 그거가 좀 분명히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깔고 가는 게 있네요. 그럼 재판 저도 느낌 이제- 좋습니다. 근데 사실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게 많은데 그에 반면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소원왕후.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소원왕후는 심씨고요. 저희 집은 할머니시고요. 제일 많이 가요. 네. 이거 편향적이 됐지 않을까요, 오늘? 아니요. 그냥 그렇다라는 네, 그 정도의 정보를 끊겠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렇다면 제가 약간 편향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원왕후는 조선 역사상 내명부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왕비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궁들이 많은데 후궁들을 잘 관리했고 또 왕의 신기를 이렇게 쓰이지 않게 한정적으로 내조를 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약간 돌려서 생각하면 속삭일 일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세종이 왕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조종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 잡혔고 내 몸이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이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중궁, 그 송원왕후의 도움 덕에 내가 이렇게 정말 통치를 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성군의 배경에는 성군 못지않아 아내가 있었다. 사실 그로 인한 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제가 좀 균형을 맞춰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직접 말한 게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혼 법정에서는 예. 재산 분할이라든지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네요. 특성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네요. 궁금한 사람이 궁금해요. 좀 기록이 남아있다.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유명했을 수밖에 없죠. 아유, 뭐 워낙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두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좀 변론을 할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막상막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또 이제 속이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주장들을 얼마나 잘 있게 역할을 분담해서 다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부담을 던지시는 거죠? 아니, 부담을 줘야겠죠. 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법정에서 이제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지아비를 용서하세요. 차라리 저를 폐위시키십시오. 예, 지금부터 역사법정 2판4판을 개정합니다. 사건 번호 2020 2판4판 제1호 원고 소원왕후 희고 세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2판4판 첫 재판이니만큼 피고, 원고, 변호사들 자기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판사님? 예, 좋습니다. 그럼 원고 측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의뢰인이신 소원왕후의 제 권리를 되찾고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그런 아픔을 그런 달래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가 되도록 이번 법정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은 자신의 시세 동안에는 최대한 피를 보는 일을 자제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동안 소원왕후와 그녀의 가문은 계속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요. 예, 그럼 다음 피고 측 소개해 주시죠. 이혼 사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변론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존재인 세종대왕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이 자신의 원한을 눌렀기에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2판4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그 본 재판은 실제 재판과는 다르게 시청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 재판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소송의 승패를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원고 측은 소장 내용을 전수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소원왕후
소나무 남편 세종이 지나치게 시가에 의존하여 부모 형제가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불행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으며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줘야 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피오 측 대리인 답변해 주시죠. 무릎을 꿇으면 좀 더. 무릎을 꿇으면 좀 더. 지지해 주십시오. 너무 존경하는 바이라서. 네, 마음만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세종은 백성과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추미애 덕목을 따랐을 뿐 아버지 태종의 말을 아내의 말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져 세종대왕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부터 피오 측부터 주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죠. 저는 원고가 피고 세종과 결혼할 당시에 원고는 후에 자신이 왕후가 될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소원왕후는 애초에 중전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왕비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왕과 결혼을 하면서 왕비가 될 줄을 몰랐다는 그 말은 좀 이상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세종과 혼인할 당시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고 또 양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어 있는 상태라서 왕비가 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어머니 민씨의 동생 4명이 시아버지인 태종 손에 비참하게 죽고 또 민씨의 가문이 쑥대밭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국무의 자리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소원왕후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시어머니 민씨 동생들이 태종에게 죽임을 당했나요? 네, 판사님. 시어머니 민씨, 즉 원경 왕후는 태종의 정치적 내조자이자 동지였으며 뛰어난 결단력으로 남편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왕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태종이 왕좌를 차지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태종은 왕 외에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소위 이제 왕권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척의 권력을 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는 결국 두 차례의 옥사로 이어지는데 이제 왕비에게는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등의 4명의 형제가 있었고 이들이 결국 모두 두 차례 옥사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상황이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총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 형사권도 안 그래도 검토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일단 이혼 소송만 진행을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태종이 손에 피를 묻히고 권력을 잡은 왕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종은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태종의 눈에 제일 걸렸던 사람이 바로 소원왕후의 아버지인 심온입니다. 하지만 이는 억측일 뿐이었고 이제 태종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였을 텐데 심용환 판사님께서는 심온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의 할아버지시고요. 한 23대주 정도 되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물어보셨으니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왕후의 아버지이자 세종의 장인이고요. 사실은 뭐 이분의 그러니까 심원의 아버지는 이제 심덕부라고 그 이성계와 함께 이제 소위 말하는 조선왕조 개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30대 때 이미 판서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직도 뭐 현조판서, 호조판서, 한서무 판윤, 의정부 참전, 좌군 도총재, 이조판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내무부, 외무부, 장관 다 했다. 최고이직.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요. 저희 심씨 집안이 원래 좀 이렇게 좀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개인적인 그런 거 밝히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거 그렇죠. 예, 기회될 수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태종은 시몬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나라로 향하던 시몬을 환송하기 위해서 사대부며 백성들이 국왕의 행찬날처럼 몰려드는 것을 보고 태종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몬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어찌 되어가느냐. 강수인이 자복한 자는 박습, 이가, 신정 등이 오나 그 배우들 모두 자복하고 있지 않사옵니다. 정해진 답이 있거늘 어찌 그리 어리석게 묻단 말이냐. 전하,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그리하여
그래서 태종은 소원왕후의 아버지인 시몬을 고문하고 거짓 자백을 받아 누명을 씌워 체포하게 됩니다.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23일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수결하셨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욕심을 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정문주, 이방석, 이방법, 정도전, 민무지, 민무일, 민무회 모두 아바마마께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전 두렵습니다. 중정도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저를 폐위시키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전이 아니면 아버님 또한 역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정녕 전하께서 아무것도 못하신단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중전.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하세요. 이제 아까 증거 자료로 보셨던 부분에 압슬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압슬령은 이제 압이 무거울 압자에 이제 슬이 무릎 쓸자인데 무릎 위에 이제 무거운 돌이라던가 어떤 쇳덩이를 올려놓고 고문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오늘날의 헌법이나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다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이제 무효 처리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간악하고 좀 강제적인 그런 형벌 같은 고문을 통해서 얻어낸 자백으로 이제 증거에 나오는 이관, 강상인, 심정 등의 분들로부터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통해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소원왕후의 아버지이신 시몬을 정치적으로 제거한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피고 측 대리인단에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누명을 씌우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시몬을 정치적으로 이제 배제를 시킨 것이 결과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인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덕분에 세종은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군주가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담당 재판부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의 슬픔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약간 비약인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 왕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종도 어쩔 수 없는 잠시만요. 세종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네. 그 세종이 실질적으로는 왕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태종이 사실 상왕으로 아직 그렇죠. 시퍼렇게 가지고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권 초기 때 군권과 인사권은 태종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부로 이렇게 다 세종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정답입니다. 같은 말씀이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조리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몬의 죽음은 뭐 세종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 왕비의 어머니이자 또 세종의 장모가 장모비로 전락됐을 때는 왜 세종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이건 역시 태종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태종의 의지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왕비를 아껴 좀 위로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왕비를 위로하는 모습입니까? 아비가 죽었는데 날 원망하느냐? 제 아비는 죄인이옵니다. 어찌 상황 전하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사옵니까? 친척은 출가 외인이라 오래전부터 상황 전하를 친가의 아버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길 거부하는 자가 있었다면 달리 도리가 있었겠느냐? 아니 그러하냐? 그러옵니다, 전하. 조선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자는 그 피와 살을 백성들의 거를 물었을 테니 그리하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듯 서슬퍼런 상황의 권력 앞에 한마디도 못하시고 벌벌 떠시는 그런 저희의 의뢰인 소원왕후의 모습을 또 보셨을 거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상황을 묵과하고 계시는 세종의 모습 또한 보셨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 자리가 파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음에도 현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남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 아버님인 시몬이 처형당하고 또 원고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노비로 되었을 때 사실 원고 본인도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왕비를 폐위시키겠다는 논의가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 있었던 건데요. 시몬 처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이 조정 신하들이 후에 세종이 본격적으로 왕권을 쥐게 되면 자신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돌릴까봐 두려워서 미리 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그 왕비를 지켰다라고 노력을 했다. 뭐 증거가 있으신가요? 당시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도 분명 기록이 있고요. 조선왕조 실록이 한글로 써 있네요. 얇네요.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원고의 폐비를 주장했던 조정신료 중에 한 명인 신하 박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예, 그러면 표증인 나오셨나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 박은님께서는 저희 집안의 원수입니다. 실제로 성송심 씨는 이 반남박 씨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그 운명 속에서 수백 년. 증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제16대 자유정 박은은입니다. 목숨이 쫙 알아가시네요. 예. 그러면 증인 박은 선서해 주시죠.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유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8월 2일 증인 자이정 박은입니다. 이런 증인 선서 처음 들어본다. 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거 선서하신 대로 네. 만약 거짓말 하시면 일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 앉으시고요. 기록대리인, 예, 신문하시죠. 예, 증인은 피고 세종대왕이 즉위한 첫해 원고 소원왕과 왕비에서 폐비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는데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떠한 이유로 이 원고가 왕비에서 폐비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죠? 왕비의 아버지인 시몬은 역적입니다. 역적의 딸이 한나라 국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태종께 아뢰었습니다. 물론 상황 태종께 일단 아뢰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피고 세종에게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세조는 왕비의 폐위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폐위비론이 나왔을 때 왕비는 남편 대부분의 임신 중이었는데 사이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집에 더해서 폐위만이 면했습니다. 네, 다 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죠. 네, 반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박은께서는 시몬 일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상왕 태종께 이를 부추긴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 부칙이다뇨. 역심을 부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증거라고는 이제 가혹한 고문에 의한 자백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시몬을 제거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몬의 동생이 심정이가 자백한 겁니다. 근데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태종께서 당시 중전이었던 소원왕후의 폐비를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신 바가 있으시죠? 태종이 돌아가시고 후환이 두려우셔서 그러셨던 거 아니십니까? 아니 자꾸 그 파란찬 놈으로 몰고 가는데요. 저는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전하, 역적의 딸을 어찌하여 왕비를 두시러 하옵니까, 전하? 그 전에 민씨의 이 일 또한 불충이었으나 그 당시 왕비를 폐하고 새로이 왕비를 맞이하자고 의논한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오나 사왕 전하, 중렬을
이거를 남겨두시면은 주상전의 위협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 내 이미 중전에게 밥 먹기를 권하였고 또 염려 말라 명했으니 병은 더 이상 아무 말 말거라. 만약에 이제 태종께서 시몬이 진짜 역적이었다면은 과연 지금처럼 더 이상 패비를 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글쎄요,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정황이 있습니다.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심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 자꾸 그 여러 가지 묻지 마세요. 아 참. 예. 보시면 머리 뽀개지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상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주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 예. 지금 증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세종은 부인의 편에 섰습니다. 뭐 공비 없이는 왕의 자리도 필요 없다라고 눈물로 호소해서 적극적으로 소원왕후의 패비를 말리기도 했고요. 왕비와의 금수를 아버지 세종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원왕후는 중전으로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로맨티스트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왕비의 자리를 지킨 대가로 세종은 여러 명의 후궁을 한 번에 맞이했잖아요. 아하. 후궁이요. 잠시만요. 네. 후궁이 들어온 것 역시 세종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의 뜻이었습니다. 패비를 면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세종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첫째, 결과적으로 세종도 후궁을 들이는 데 있어서 암묵적인 동의한 거 아닌가요? 후궁이 많아질수록 외적 세력은 약해지겠죠. 하지만 아내로서, 한 여자로서는 최악의 환경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친척,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마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올 수는 없겠죠. 예,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예. 일단 그렇다면 이제 며느리와 며느리 집안에 대한 시아버지의 부당 대우. 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민법 제 840조에서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다만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혼이 허락되지는 않고요.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타에 이르러나야 그때 비로소 이혼사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시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라고 폭언과 학대를 한 경우 그건 당연히 되겠죠. 두 번째,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이 같은 방을 쓰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거 당연히 같은 방을 쓰죠. 이건 안 심각하죠. 이 경우에 당연히 이혼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또 요즘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이 무능한 놈 이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사실 사위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시를 몇 개 들어주셨는데 예. 사실 내 아버님을 사약을 먹이고 우리 엄마를 팔아넘긴 것보다 센 예시가 없어요. 그러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못했네 이거.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첫 번째 예시로 들으셨던 사안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하셨다고 그 경우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지금 소원왕후에 돌아갈 친정을 없애버린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종이 어떤 역할을 거기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무리 뭐 태종이 구박을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세종이 얼마나 지켜줬냐 그 시대를 좀 고려해서 변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왕이었다는 예, 점을 그렇죠. 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고측 다음 쟁점은 뭔가요? 세종 4년 5월 태종이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세종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비 일가의 구제입니다. 그러나 왕비의 어머니자 세종의 장모는 여전히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왕비의 어머니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종은 어떻게 했죠? 세종은 소원왕후 아버지의 사면도 어머니의 신분 복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정현이라는 인물이 죽을 때까지요. 유정현이라는 인물은 누구죠?
네. 네. 부정하는 말입니다. 네. 부정하는 말입니다. 네. 네. 세종 시절에 영의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시몬일가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 마지막으로 왕비의 아버지 시몬을 신문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소원왕후로서는 이제 원수 중에 원수였던 셈인데요. 그러나 세종은 이를 눈 감아주고 오히려 가까운 직장 동료로 부인의 원수인 유정연을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태종이 살아있을 때 세종이 먼저 나설 상황이 아니니 그때는 왕비도 이해를 했겠지만 태종이 죽고 나서도 어떠한 행동 없이 억울하게 죽은 장인과 또 노비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를 왜 모른 척을 한 겁니까? 심지어 태종 때 인사들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서까지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야?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종은 이제 아버지인 태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세종의 자리에서는 어떤 선왕의 체면도 있을 터이고 말을 왜 더듬으시죠? 그렇죠. 예, 선왕의 체면도 있을 터이고 예, 왕비의 원수라고 해서 뭐 바로 내치는 것이 뭔가 세종이 추구하는 리더십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신영호 판사님, 도대체 유정연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능하길래,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세종이 이렇게 중용을 한 건가요? 근데 이거는 역사학적으로도 세종대왕을 좋게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정적이고 만약에 유정연을 죽였으면 처리했으면 신하들은 새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 아마 다 세종 라인으로 섰을 것이고 세종의 힘이 강해지면서 세종이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권력 운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안정을 중요시 여겼던 좋은 모습인데 이게 또 이제 소원왕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다가서겠네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소원왕후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종은 유정연을 좌의정으로 임명해서 오히려 중하게 중용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의 원수를 중용하는 것이 세종이 추구하는 리더십인가요? 이제 소원왕후 같은 경우가 많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면? 근데 이건 비즈니스니까요. 예. 저희 세종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 비즈니스다. 이야, 냉정하게 이해하시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인데 이제 피고 측 대리인단은 계속해서 세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는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가지고 있던 가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챙기기 위해서 소원왕후와의 부부 생활을 소원하게 하고 희생시킨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약간 라임 넣으신 겁니까? 소원왕후와의 소원 이거 라임 넣으신 겁니까? 약간 제가 힙합을 좋아합니다. 힙합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힙합을 좋아하시는 변호사였습니다. 아, 역시 예리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종은 확실히 원고의 원수로 볼 수 있는 유정현을 내치지 않고 곁에 남겨두었지만 유정현은 이후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확실히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종은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은 피해자가 집권 후에 가해자 쪽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보복이 단절된다는 일종의 선례를 남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은 시몬과 다른 입장에 있던 많은 신하들도 자신의 반대파를 강하게 껴안는 어떤 포용의 정치, 배려의 정치의 표본이 된 세종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꿔서 세종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어설픈 보복을 했다면 더욱더 큰 분열이 일어났을 거고요. 세종이 자신의 원한을 눌렀기에 조정은 화합을 했고 그것이 훗날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리가 있네요. 혹시 공모제 반대가 네. 있습니까? 어쩌면 세종은 자신의 치세 동안에는 최대한 피를 붓는 일을 자제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동안 소원왕후와 그녀의 가문은 계속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요. 오죽하면 주변 신하들이 유정연이 죽고 난 이틀 뒤에 이런 주청을 올리게 됩니다. 이 주청을 올린 황희와 대신들의 주청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예, 계속 피고분께서는 그런 그 세종의 어떤 국가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항변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사적인 그런 세종의 사생활이 붕괴된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결국 시몬의 사면은 소원왕후의 아들인 문종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뤄졌습니다. 이 원고 측이 주장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사안은 민사고 지금 소원왕후와 세종 둘의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외적인 얘기를 하냐, 국가 리더십까지 그런 상황이냐, 네. 그리고 상처받지 않았냐, 뭐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세종한테 부인보다 신하가 먼저였다, 부인보다 나라가 먼저였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자, 서로 더 반박하실 게 없다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일들에서도 세종은 상황이 어찌할 수 없었을 뿐 소원왕후에 대한 사랑만은 진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종도 소원왕후가 아닌 다른 후궁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외도가 아니면 뭡니까?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외도라니요. 외도라니. 그 외도가 말씀이 너무 뭡니까, 이게? 심하십니다. 외도라니요. 아, 잠깐만요. 오구들이 그 피고의 명예가 실릴 수 있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 왕비의 7번째 자식인 평원대군이 탄생 후 7년 동안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째 딸 정소공주가 13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또 소원왕후가 건강이 악화될 당시에 세종은 신빈 김씨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호. 반박할 수 있으신가요? 전혜국 변호사, 자꾸 치지 마요. 뭐 하시는 건가 지금? 사안이 너무 중대해가지고. 시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그 피고는 원고 건강이 나빠진 걸 막 틈타서 막 계획적으로 신빈 김씨를 들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신빈 김씨라는 인물은 공노비로 그 내자시의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좀 비교적 갑작스럽게 즉위를 하게 되면서 왕과 왕비, 원고와 피고의 궁녀를 이제 새로 충원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였고, 그때 이제 신빈 김씨가 소원왕후의 지밀궁녀로 입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밀궁녀는 어떤 직책이죠? 네, 왕족 가장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보필하는 궁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상전들을 보호하고 의식주를 시중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업무까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왕족의 최측근으로 4에서 5세 어린 나이에 입궁해서 수련받은 궁녀만 맡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김씨의 경우가 조금 특이하게 13세의 나이로 입궁해서 이 지밀 궁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후궁을 목적으로 궁에 들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됐건 아내의 수발을 들던 궁녀를 총애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소원왕후가 출산을 멈춘 그 시점부터 신빈 김씨에게 매년 자녀가 들어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종 9년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신빈은 내리 8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세종의 사랑을 또 독차지했습니다. 12년 동안 8명? 네. 야,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신빈은 조선시대 후궁들 중에서 2번째로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소원왕후도 팔남이녀라는 자녀분들 두셨습니다. 뭐 뜨겁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소원왕후는 신빈 김씨와 세종이 사랑할 때 아팠습니다. 신빈 김씨만 아꼈다고 약간 이렇게 몰아가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원왕후랑 신빈도 둘이 아주 거의 뭐 찐친이었다고. 아, 찐친이요? 예. 찐친이요? 아니, 근거 있는 겁니까? 아, 지금 근거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분이 아주 무척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증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피고 추측인 신빈 김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의 후궁 신빈입니다. 예, 증인 그럼 선서 낭독해 주시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신빈. 예, 자리 앉으시고요. 예, 피고들이 예. 신문하시죠. 예. 증인은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인 동시에 소원왕후에게도 큰 신뢰를 얻었던 후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입궁하던 해에 은전마마께서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에 낳으셨는데
아우로 인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2살 된 수영대군을 안타깝게 여기셔 제가 돌보게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지밀공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았다고 장담할 수 있죠? 저와 세종대왕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둔 이후에도 중전마마는 막내 아들인 양흥대군의 양육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후궁인 저를 미워하셨다면 그리 하셨겠습니까? 역시 찐친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반대 신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신문하시면 당황하십니다. 대본만 외우셨기 때문에. 예, 그럼 저희 신미김 씨는 예, 방명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기도를 드려도 중정의 병원에 차도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용하다는 사찰이며 신사며 모두 돌아와 기도를 드렸건만 하늘은 내 기도가 들리지 않는가 보구나. 부디 부인의 병이 무면하게 해주소서. 병든 부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통탄스럽구나. 뭐 세종이 이제 신빈을 총애하는 동안에도 본초 소원왕후도 소원하지 않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여성의 행동을 규율하는 7거지약 중에 가장 죄악시되던 덕목이 투기, 즉 질투였습니다. 왕가의 여성 중 가장 높은 직책을 맡고 계셨던 이제 중전, 저희 의뢰인이신 소원왕후께 가해졌을 사회적 압박감, 지금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한 나라의 국모인데 질투를 한다고? 말이 안 되죠.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소원왕후와 신빈 김씨의 돈독한 친분이 오로지 소원왕후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소원왕후의 행장에는 왕후가 인자하고 어질고 성스럽고 착한 것이 천성에서 나왔는데 중전에 오른 뒤로는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였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왕비가 여자로서의 욕심보다는 남편인 세종을 더 이해하고 또 왕실의 법도를 앞세운 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양쪽 변호인들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먼저 원고 측부터 해주시죠. 네. 소원왕후는 나이 14살에 세종과 혼인하면서 마음에도 없었던 왕비가 되면서 아버지인 숙부를 잃고 또 어머니는 관노비로 전락되는 비극을 맞이하면서 한평생 소가리를 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성문 세종대왕이 있기까지 이면에는 한 여인의 슬픔과 인내와 또 희생이 받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왕비는 더 이상 세종과는 혼인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이제 소원왕후의 아버지이신 시몬을 정치적으로 제거한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인과 또 노비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를 왜 모른 척을 한 겁니까? 아내로서, 한 여자로서는 최악의 환경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피고 측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밀리거든요. 네. 아니, 세종대왕이 그런 업적들을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지금 또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문제죠. 최종 변론을 좀 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왕비의 폐비론까지 나왔을 당시 끝까지 왕비를 지키던 건 바로 남편 세종이었습니다. 또한 세종은 왕비가 승하하자 당시 국본이었던 숭유억불 정책을 어기고 궁안에 내불당을 세워 중전의 명복을 기원하였고 왕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월인 청강지곡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모의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신하들의 주청에도 단번에 간택령을 거절합니다. 무엇보다도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에 세종이 죽은 뒤 조선 최초로 왕비와의 합장령을 명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왕비의 슬픔을 알아주고 달래주려 노력했던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공비 없이는 왕의 자리도 필요 없다라고 눈물로 호소해서 적극적으로 소원왕후의 패비를 말리기도 했고요. 정치 보복은 피해자가 집권 후에 가해자 쪽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보복이 단절된다는 일종의 선례를 남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세종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태종의 의지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왕비를 아껴 좀 위로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의 인물에 대한 재판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대 재판에서도 이혼송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각자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릴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법정에 오지 않고도 먼저 그 원만하게 어떤 갈등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과거를 통해서도 현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심영원 판사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여성들이 꽤 있거든요. 조선 왕조사에 보면 패비윤 씨라든지 장희빈이라든지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냥 부덕했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남자, 왕이나 왕자를 좀 이해해주는 걸로 언제나 서사 구조가 갖췄었는데 만약 이런 관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전혀 다른 여성사, 전혀 다른 맞습니다. 왕조사에 대한 이해가 열릴 수 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진지하게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는 뭐 승자편에서 쓰여진다는 말도 있고 또 오늘 특히나 또 세종대왕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쓰여진 증거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소원왕후 측의 변론도 잘 들었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또 재판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일단 평소에 존경했던 또 세종대왕의 욕 한번 쉬어도 돼요, 진짜. 좀 너무하긴 했어요. 네. 나쁜 남자. 네, 맞습니다. 소원왕후의 변호인이 되면서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울컥울컥하고 또 이 부분은 꼭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여성으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의 이제 소원 왕후의 모습에 접근을 해볼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전혀 못 변호사님. 한 번만 치면 일어나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말이 있냐면 예. 하물며 친구 사이에 있어서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죠. 하물며 부부관계에서 소원왕후가 아팠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부분만 고려했을 때라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걸로는 당연하게 해줬습니다. 예. 사실 저는 오히려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많이 머리가 복잡하셨겠구나. 왜냐하면 이 나라를 보살피기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사까지 많은 일들이 있으니 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왕조 국가에서의 공적인 영역과 분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당사자들이 입는 고통이 훨씬 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서도 또 당사자 간의 고통에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오늘날에 굉장히 존경받고 계시는 세종대왕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돼서 굉장히 새로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적인 감정을 많이 배제한 새 정책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역사법정 2판 4판 오늘 법정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양쪽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른 이견을 보였는데요. 판단은 시청자 배심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다른 재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사 다시 드릴까요? 예.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쟁이 희생된 광해군의 바른 정치의 뜻을 받들어 회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로는 명나라에게 죄를 짓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제시한 소송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악독한 임금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거친 표현을 하나 했어요. 뭐 그냥 좀 만져주고 싶었습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추천합니다. 네.